친구들 몽땅 데려왔는데 왜 문이 닫혀 있어? 오늘의 사연은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고부 갈등 주제인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이니 지금 바로 클릭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식당에 셔터가 내려가 있었는지 그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설날에 우리 동창들이랑 경주로 내려가기로 했어. 정순이 고깃집 불판을 닫고 있던 시간에 걸려온 전화였다. 손님이 나간 지 10분쯤 지났을 때였고 기름때가 눌러붙은 불판을 수세미로 문질러도 잘 지워지지 않아 힘을 좀 더 주고 있던 참이었다. 휴대전화가 울렸을 때 정수는 잠시 손을 멈췄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야 전화를 받았다. 복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밝고 활기찬 톤으로 시작된 말은 금방 구체적인 일정으로 이어졌다. 내 친구 동창 6명이랑 같이 내려가기로 했거든. 경주도 오래 구경 못했고 명절이니까 다 같이 밥도 먹고 하면 좋잖아. 정수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불판 위에 올려진 고기 부스러기를 바라봤다. 복래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내가 하는 식당이 있으니까 따로 음식점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명절에 가족이랑 같이 밥 먹는 게 뭐가 어렵겠어. 아침은 간단하게 죽이나 해주고 점심은 고기 좀 구워주고 저녁도 뭐 간단하게 하면 되지.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복래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우리가 설날 전날 저녁에 도착할 거야. 그러니까 설날 아침부터 이틀 정도. 그 정도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전화 너머로 복래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동창들과 이야기하는 소리도 섞여 있었고 누군가 며느리가 식당한다며 하고 묻는 말도 희미하게 들렸다. 정수는 불판을 닦던 손을 멈추고 주방 쪽을 바라봤다. 냉장고 안에는 오늘 장을 보지 못해서 내일 쓸 재료가 모자란 상태였고 어제 마감할 때 확인한 계좌 잔고는 생각보다 적었다. 요즘 손님이 줄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외식을 꺼리는 사람들이 늘었고 주말에도 예전만큼 테이블이 차지 않았다. 하루 매출을 계산할 때마다 계산기 버튼을 여러 번 눌러보게 됐고 숫자가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일이 잦아졌다. 며칠 전에는 건물주에게서 연락이 왔었다. 다음 계약갱신 때 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이었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됐었다.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었다. 그런 사정은 복래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아니, 전달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 애들한테도 미리 말해놔. 설날에 할머니, 친구분들 오신다고. 전화는 그렇게 끝났다. 정순이 뭐라고 말할 틈도 어렵다는 말을 꺼낼 여지도 없이 통화는 종료됐다. 정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불판을 닦기 시작했다. 손에 힘이 더 들어갔고 수세미가 불판을 문지르는 소리가 조금 더 거칠어졌다. 바로 옆 테이블에서는 태식이 고기를 썰고 있었다. 칼질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고 도마 위로 고기가 차곡차곡 쌓여갔다. 정수는 태식 쪽을 한번 보았다. 태식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통화 내용을 다 들었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순이 먼저 입을 열지 않았고 태식도 묻지 않았다. 잠시 후 태식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정수는 알 수 있었다. 어머니 말씀이니 어쩔 수 없다는 뜻이었고 명절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뜻이었고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자는 뜻이었다. 정수는 불판을 다 닦고 나서 행주를 헹구어 주방으로 들어갔다. 수돗물을 틀고 행주를 짜는 동안 물소리만 주방 안을 채웠다. 그날 저녁 손님이 한 팀 더 왔다가 갔고 정수는 계산대 앞에 앉아서 하루 매출을 정리했다. 오늘도 목표에는 한참 못 미쳤다. 태식은 정리를 마치고 먼저 밖으로 나갔다. 정수는 혼자 남아서 불을 끄고 냉장고, 문을 확인하고 가스 밸브를 잠갔다. 셔터를 내리기 전 정수는 잠시 식당 안을 둘러봤다. 텅 빈 테이블들과 정리된 의자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명절에 손님이 줄어들면 그나마 매출도 떨어질 텐데 이틀 동안 문을 열어놓고 복래와 동창들,
7명을 상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무겁게 눌렀다. 정수는 셔터를 내렸다. 쇠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고 자물쇠를 채우는 손이 평소보다 느렸다. 그 순간 이번 설도 이미 결정이 끝났다는 사실이 조용히 굳어졌다. 정수는 고깃집을 시작한 뒤로 명절을 쉬는 날로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결혼 전 명절이 다가오면 친정 식구들과 모여 밥을 먹고 웃던 시간이 있었다. 그때는 오빠 집이든 언니네 집이든 한쪽에 모여서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치며 하루를 보냈었다. 누가 뭘 해야 한다는 정해진 역할도 없었고 손이 가는 대로 일을 나눠 했었다. 그런데 식당을 연 뒤로는 달라졌다. 명절 전날이면 복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처음에는 간단한 요청이었다. 경주 가는 길에 들를 테니까 점심 정도만 준비해줘. 정수는 그때 괜찮다고 했었다. 가족이 오는데 밥 한 끼 차리는 게 뭐가 어렵겠느냐고 생각했다. 그런데 점심 한 끼는 다음에 하루 세 끼가 됐다. 하루 세 끼는 그 다음에 이틀치 식사로 늘어났다. 그리고 올해는 복내 혼자가 아니라 동창 6명까지 포함된 일정이 됐다. 정순이 장사하는 집이 있으니 따로 돈 쓸 일도 없고 명절에 가족끼리 밥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는 말이 늘 뒤따랐다. 그 말 속에는 정순의 노동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노동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있는 걸 쓰는 일 정도로 취급될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만 바라보고 있을 뿐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들어오지 않았다. 태식은 이미 샤워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 있었다. 정순이 거실에 혼자 앉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와서 말을 거는 일은 없었다. 정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메시지함을 열어봤다. 지난달 건물주에게서 온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음 계약 때 월세 10만 원 올립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정수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10만 원이 크지 않은 금액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장사로는 한 달에 10만 원을 더 내는 게 쉽지 않았다. 지난주 매출을 떠올렸다. 월요일은 손님이 3팀밖에 오지 않았고 화요일도 비슷했다. 주말에 조금 나아졌지만 예전처럼 테이블이 꽉 차는 날은 거의 없었다. 재료비도 올랐다. 고기값이 오르면서 원가를 맞추기가 점점 어려워졌고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더 줄어들까 봐 망설여졌다. 정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명절에 식당 문을 열어놓고 7명을 상대하려면 재료를 더 준비해야 했다. 아침은 죽이라고 했지만 죽을 끓이려면 쌀도 필요하고 야채도 필요했다. 점심은 고기를 구워주겠다고 했으니 고기도 넉넉하게 준비해야 했고 저녁도 간단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7명 분량이면 간단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명절이니까 손님도 거의 없을 거였다. 이틀 동안 문을 열어놨자 들어오는 손님은 몇 팀 되지 않을 텐데 그 시간 동안 복례와 동창들 식사 준비만 하고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정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고 안을 들여다봤다. 김치통 몇 개와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지만 특별히 준비된 건 없었다. 요즘은 집에서 밥을 차려 먹는 일도 뜸했다. 가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저녁 시간이 이미 지나 있었고 태식도 정순도 간단하게 먹고 잠자리에 드는 날이 많았다. 명절에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명절 음식을 준비했었지만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각자 알바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명절 상차림도 점점 간소해졌다. 그런데 복례는 그런 사정을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장사를 하니까 재료도 넉넉하게 있을 거고 주방도 익숙할 테니 밥 몇 끼 차리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정수는 냉장고 문을 닫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태식에게 어렵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작년 추석 때였다. 복례가 친척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했을 때 정수는 태식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었다.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머니한테 말씀 좀 드려줄래요? 태식은 그때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알겠다는 뜻인지 들었다는 뜻인지 분명하지 않았지만 정수는 그게 긍정의 대답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며칠 뒤 복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을 때 일정은 그대로였다. 태식은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 정순이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 태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을 해? 그냥 이번만 하자. 이번만. 그 말은 작년에도 들었고 재작년에도 들었다. 태식은 어머니 말에 반박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갔고 그 침묵은 늘 정순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았다. 정수는 소파에 다시 앉았다. 동창들과 여행하는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책임지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정수는 그게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역할 배정이라는 걸 바로 알아챘다. 복례의 머릿속에 있는 경주 여행은 여전히 여유롭고 넉넉한 그림이었다. 친구들과 옛 이야기를 나누고 관광지를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 그 그림 속에서 정수는 배경이었다. 식사를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사람. 있어야 하지만 눈에 띄지 않아도 되는 존재. 정수는 눈을 감았다.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엄마 미안한데 이번 설날은 못 내려갈 것 같아. 첫째 은영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정순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고 물기 묻은 손을 닦고 확인한 메시지는 짧았다. 계약직이라 명절 근무해야 돼. 수당도 나오고 다음에 내려갈게. 미안, 엄마. 정수는 답장을 보내지 않고 화면을 내려다봤다. 실망스럽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먼저 들었다. 잠시 후 둘째 준호에게서도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가 왔다. 엄마, 나도 학원 알바 때문에 설날에 못 가요. 애들 부모님들이 명절에 애 맡길 데가 없다고 해서. 정수는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아이들이 오지 않는 명절. 예전 같았으면 섭섭했을 텐데 지금은 그 말이 싫지 않았다. 아이들은 이미 각자의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고 명절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모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 정수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이번 설날에 집에서 준비해야 할 음식도 없었다. 복례와 동창들을 위한 식사만 책임지면 됐고 그나마 그건 가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다. 정수는 태식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애들 둘 다 알바 때문에 이번 설은 못 온대요. 태식은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고개를 돌렸다.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애들도 바쁜데. 그게 전부였다. 섭섭하다는 말도 그럼 우리끼리라도 뭘 하자는 말도 없었다. 정수는 더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복례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정순아, 설날 아침 메뉴 말인데. 정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다. 아침은 죽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야채죽보다는 전복죽이 좋을 것 같아. 내 동창들이 다 우리 또래니까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 있는 걸로 해야 하잖아. 전복죽. 정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전복은 비쌌다. 7명 분량을 준비하려면 전복만 해도 제법 돈이 들어갈 텐데 복례는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다. 점심은 고기 구워주면 되고 저녁은 뭐 간단하게 찌개 같은 거 하나 끓여주면 되겠지. 아, 그리고 반찬도 몇 가지 준비해줘. 김치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정수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싱크대 안을 바라봤다. 물기가 흘러내리는 그릇 위로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있는 재료로 하면 돼. 내가 식당 하니까 재료도 많이 있을 거 아냐. 있는 재료.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가게 냉장고에 있는 재료는 손님들에게 팔아야 하는 것들이었다. 재고로 쌓아둔 게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쓸 수 있게 준비해 둔 것들이었다. 그걸 7명 식사했으면 명절 이후에 장사할 재료가 모자랄 수밖에 없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 우리 설날 전날 저녁에 도착할 거니까. 전화가 끊겼다. 정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설거지를 계속했다. 물소리만 부엌 안을 채웠고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다. 태식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복례의 전화 내용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수는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짰다. 이번 설날 식당을 지키며 버텨야 할 이유도 없었고 집에서 밥상을 차려야 할 명분도 사라졌으며 아이들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음식도 없었다. 그런데도 정순이 해야 할 일은 오히려 늘어나 있었다. 전복죽, 고기, 찌개, 반찬. 7명 분량을 이틀 동안 준비해야 했다. 정수는 거실로 나왔다. 여보. 태식이 고개를 돌렸다. 애들도 안 오는데 이번 설은 좀 쉬면 안 될까요? 정순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게 어머니가 벌써 친구분들한테 다 말씀하셨잖아. 그래도 가게 사정이 안 좋다고 말씀드리면. 정순아. 태식이 정순의 말을 끊었다. 이번만 하자. 어머니도 친구분들 앞에서 체면이 있으시잖아. 이미 다 약속하신 건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난처하시겠어.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태식은 다시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우리 가게 있으니까 어머니가 그럼 부탁하시는 거잖아. 가게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고. 그 말이 끝나고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적였다. 한참을 찾다가 맨 아래 서랍에서 여권이 든 봉투를 꺼냈다. 펼쳐본 여권은 몇 년 전에 갱신한 것이었다. 결혼 전 친구들과 짧게 여행을 갔을 때 만든 여권을 기간이 지나서 새로 받았었다. 그때는 언젠가 또 여행을 갈 거라고 생각했었다. 태식과 함께 아니면 아이들이 크면 아이들과 함께. 그런데 여권은 서랍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여행 계획은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었다. 정수는 여권을 한참 들여다봤다.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아이들은 오지 않고 복례와 동창들은 오고 정수는 이틀 동안 식사를 책임져야 했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거부해야 하는지 정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다만 여권을 다시 서랍에 넣지 않고 침대 옆 서랍 위에 올려두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설날을 이틀 앞둔 아침 정수는 시장으로 향했다. 전복을 사야 했고 고기도 추가로 준비해야 했으며 반찬 재료도 필요했다. 장바구니를 들고 수산물 코너에 섰을 때 정수는 전복 가격표를 한참 바라봤다. 이거 얼마예요? 한 개에 5,000원이요. 7명이 먹을 전복죽을 끓이려면 최소한 10마리는 있어야 했다. 그것만 5만 원이었다. 정수는 계산을 했다. 전복 5만 원, 고기 10만 원, 채소와 반찬 재료 3만 원. 이틀치 식사 준비에 들어가는 돈이 최소 20만 원은 넘을 것 같았다. 지난주 하루 매출이 15만 원이었다. 이틀 동안 가게 문을 열어놔도 명절이라 손님은 거의 없을 텐데 재료비만 2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왔다. 손님 살 거예요? 수산물 가게 주인이 물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큰 걸로 10개 주세요. 전복을 담은 비닐봉지를 받아들고 정수는 정육 코너로 향했다. 고기를 고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산이 이어졌다. 이 돈으로 가게 재료를 보충하면 일주일은 버틸 수 있을 텐데 지금 이걸 명절 음식에 쓰고 있다는 사실이 목을 조이듯 답답했다. 장을 마치고 돌아온 정수는 가게 냉장고에 재료를 정리했다. 태식은 가게 한쪽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재료 많이 샀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전복죽 해달라고 하셔서요. 전복죽 좀 비싸지 않아? 정수는 냉장고 문을 닫고 태식을 바라봤다. 비싸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어머니가 원하신다는데.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돌렸다. 뭐 어머니 친구분들 오시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정수는 더 말하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복례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정순아, 내일 도착하면 저녁부터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저녁 메뉴는 뭐로 준비할 거니? 정수는 주방에서 야채를 씻고 있었다. 찌개 끓여 드리려고요. 찌개만 좀 허전하지 않을까? 고기도 조금 구워주고 생선구이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니, 재료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아니, 뭐가 어려워? 내가 식당 하잖아. 재료 다 있는 거 아니야? 정수는 말을 멈췄다. 식당 재료는 손님들한테 팔아야 하는 거라.
손님이 명절에 얼마나 온다고? 어차피 명절엔 장사 안 되잖아. 있는 거 쓰면 되지. 뭘 그렇게 따져? 전화 너머로 복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가 남인가? 가족인데 이 정도 해주는 게 뭐가 어렵다는 거야? 다른 며느리들은 명절이면 얼마나 고생하는데 너는 식당도 있고 주방도 익숙하잖아.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동창들한테 우리 며느리가 식당 한다고 자랑도 했어. 음식 솜씨 좋다고. 그런데 내일 가서 밥상이 허전하면 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 네.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 내일 저녁 6시쯤 도착할 거야. 전화가 끊겼다. 정수는 휴대전화를 싱크대 옆에 내려놓고 다시 야채를 씻기 시작했다. 물소리만 주방 안을 채웠다. 저녁 무렵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식탁 위에는 태식이 사온 치킨이 놓여 있었다. 오늘은 그냥 이거 먹자. 너도 피곤할 것 같아서. 정수는 식탁에 앉았다. 치킨을 한 조각 집어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여보. 태식이 고개를 들었다. 내일 어머니 오시면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뭘? 설거지라도. 7명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하면 힘들 것 같아서. 태식은 치킨을 씹다 말고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어머니랑 친구분들 모시고 다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정순아, 미안한데 이번만 참아줘. 어머니가 얼마나 이 날을 기다리셨는데 친구분들한테 자랑도 하시고 그러셨잖아. 정수는 치킨을 내려놓았다. 저도 사람인데 이틀 동안 7명 식사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나도 알지. 그런데 어쩌겠어. 이미 오시기로 한 건데. 처음부터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야죠. 태식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는 못하겠어. 그럼 저한테 할 수 있고요. 너는 며느리잖아. 그 말이 끝나자 식탁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방으로 들어간 정수는 침대 옆 서랍 위에 올려둔 여권을 집어들었다. 휴대전화를 꺼내 항공권 예매 사이트를 열었다. 설날 당일 일본행 비행기. 새벽 첫 비행기가 아직 자리가 남아 있었다. 정수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예약 버튼을 누르는 건 어렵지 않았다.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금방이었다. 결제 완료 메시지가 떴을 때 정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거실에서는 태식이 텔레비전을 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였다. 정수는 눈을 감았다. 내일 새벽 집을 나서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정순의 손은 여권을 가방 안에 넣고 있었다. 옷 몇 벌을 꺼내 가방에 정리했다. 세면도구도 챙기고 충전기도 넣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정수는 가방 지퍼를 천천히 닫았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했다. 새벽 4시에 알람을 맞춰 두었지만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떴다.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을 때 거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기 전 정수는 한 번 뒤를 돌아봤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수는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택시를 잡아타고 공항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가 점점 낯설어졌다. 이번 여행은 도망이 아니었다. 잠시라도 며느리가 아닌 사람으로 숨쉬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 부재가 어떤 파장을 만들지 정수는 그때까지도 굳이 상상하지 않았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수는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 기내 모드로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완전히 꺼두지 않으면 어쩌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다. 화면이 꺼지자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새벽에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어두웠는데 하늘 위는 이미 밝았다. 일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수는 입국 심사대 앞에 섰다. 여권을 건네 도장을 받았다. 그 순간이 이상하게 선명했다. 도장 찍히는 소리, 여권을 돌려받을 때 손끝에 닿는 감촉,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마주한 낯선 간판들. 정수는 공항 밖으로 나와 천천히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았다. 숙소도 예약하지 않았고 관광 코스도 짜두지 않았다. 그저 걸었다. 역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갔을 때 정수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메뉴판을 보지 않고 그냥 커피 하나를 주문했다. 커피가 나왔을 때 정수는 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다.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고 다음 손님을 신경 쓸 필요도 없었으며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도 없었다. 정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그게 불쾌하지 않았다. 같은 시간 경주로 향하던 차 안에서 복례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정순이한테 전화 좀 해봐. 우리 몇 시쯤 도착한다고? 조수석에 앉은 태식이 휴대전화를 꺼냈다. 발신음이 울렸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전화 안 받네요. 다시 해봐. 태식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아예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가 나왔다. 전원이 꺼져 있네요. 왜 껐어? 명절인데.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뒷자리에서 복례의 동창 한 명이 말했다. 며느리가 바쁜가 봐. 준비하느라. 그렇겠지. 우리 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음식 준비하고 있을 거야. 복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경주 시내로 들어섰다. 복례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차가 움직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깃집 간판이 보였다. 저기다. 저기 내려줘. 차가 멈췄다. 복례와 동창들이 차에서 내렸고 태식도 뒤따라 내렸다. 복례는 가게 앞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복례는 멈춰 섰다. 셔터 앞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안쪽은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왜 문이 닫혀 있어? 태식이 다가와서 셔터를 흔들어 봤다. 문 닫았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온다고 했잖아. 복례는 태식을 바라봤다. 정순이한테 전화 안 했어? 아까 했는데 안 받았잖아요. 집에 전화해봐. 집에. 태식은 집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길게 울렸지만 받는 사람은 없었다. 집에도 없어요. 그럼 어디 간 거야? 복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동창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근거렸다. 명절인데 가게 문을 닫았네. 며느리가 어디 간 건가? 복례는 휴대전화를 꺼내 직접 정순에게 전화를 걸었다. 역시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만 나왔다. 이게 무슨 일이야? 복례는 태식을 노려봤다. 너 정순이한테 우리 오늘 온다고 제대로 말했어? 말했죠. 어머니가 직접 전화하셨잖아요. 그럼 왜 문이 닫혀 있어? 복례의 목소리가 거리에 울렸다. 동창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복례야, 일단 다른 식당이라도 찾아보자. 배도 고프고. 무슨 소리야? 우리 며느리가 여기서 식당 한다니까 온 건데. 복례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다. 정순의 번호를 다시 눌렀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태식은 가게 셔터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렸다. 여보세요. 태식이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큰딸 은영이었다. 은영아, 너 혹시 엄마랑 연락됐어? 아니요. 왜요?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서. 혹시 무슨 말 들었어? 아니요. 저도 며칠째 연락 안 했는데요. 전화를 끄는 태식은 복례에게로 돌아섰다. 애들도 연락 안 됐대요. 복례는 한숨을 내쉬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명절에? 동창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복례야, 우리 일단 호텔이라도 찾아가자. 짐도 풀고. 호텔은 무슨. 우리 여기서 먹고 자기로 했는데. 그래도 지금 문 닫혀 있는데 어쩌겠어? 복례는 입술을 깨물었다. 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복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을 보니 집 근처 이웃이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옆집 사람인데요. 혹시 며느리 어디 갔어요? 아침부터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던데. 지금 확인 중이에요. 전화를 끄는 복례는 태식을 쳐다봤다. 집에도 없대. 정순이 도대체 어디 간 거야? 태식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휴대전화 화면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복내의 얼굴이 굳어졌다. 동창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지는 순간이었다. 일단 식당부터 찾자. 복내는 그렇게 말하며 걸음을 옮겼다. 태식과 동창들이 뒤따랐다. 그 순간 설날 아침에 경주거리는 조용했고 닫힌 가게 셔터만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복내 일행이 찾아간 식당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정식집이었다. 명절이라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았지만 다행히 한 곳이 영업 중이었다. 테이블에 앉았을 때 복내는 메뉴판을 펼치지도 않고 휴대전화만 들여다봤다. 정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꺼져 있다는 안내만 나왔다. 이상하네. 명절인데 전화를 왜 꺼놨지? 동창 하나가 물었다. 복내야 며느리가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야? 글쎄, 태식아, 정순이 요즘 어디 아프다는 말 안 했어? 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럼 대체 왜 가게 문을 닫고 집도 비운 거야? 복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음식이 나왔지만 복내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동창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식사를 시작했다. 복내야, 일단 먹자. 배도 고프잖아. 먹어야 되는데 입맛이 없네. 복내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반찬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씹다 말고 다시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다. 태식아, 정순이 친구들 전화번호 알아? 아니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연락을 해? 복내는 한숨을 내쉬었다. 옆자리 동창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복내야, 혹시 며느리가 화난 거 아니야? 그냥 명절에 준비할 게 많으니까. 복내는 그 말에 표정을 굳혔다. 화날 일이 뭐가 있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밥 몇 끼 준비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동창은 더 말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일행은 근처 모텔로 향했다. 명절이라 숙소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 겨우 빈방 2개를 얻을 수 있었다. 원래는 며느리 집에서 편하게 지낼 생각이었는데 복내는 모텔 방에 들어서면서 중얼거렸다. 태식은 짐을 내려놓고 다시 휴대전화를 꺼냈다. 정순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디야? 연락 좀 해. 답장은 오지 않았다. 집 전화로도 다시 걸어봤지만 역시 받는 사람은 없었다. 엄마, 저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디? 집에라도 가봐야죠. 정순이가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경주에서 집까지 가려면 2시간은 걸리는데 그래도 가봐야죠. 태식은 차 열쇠를 집어들었다. 복내는 말리지 않았다. 그래, 다녀와. 정순이 찾으면 바로 연락해. 같은 시간 정순은 일본의 작은 골목을 걷고 있었다. 카페에서 나온 뒤 특별히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움직였다. 간판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편안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압박도 없었고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다. 골목 끝에서 작은 식당을 발견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아담했고 손님도 몇 명 없었다. 정수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었다. 이라샤이마세.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순도 고개를 숙였다.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받았을 때 정수는 사진을 보고 하나를 골랐다. 주문을 받은 주인은 주방으로 들어갔고 곧 요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 자전거를 탄 학생, 산책하는 노인, 모두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고 정수는 그 풍경 속에서 그저 한 명의 여행자일 뿐이었다. 음식이 나왔다. 따뜻한 국물에 면이 담긴 라멘이었다. 정수는 젓가락을 들고 면을 집었다. 한 입 먹었을 때 국물 맛이 입안에 퍼졌다. 짜지 않고 달지 않고 적당했다. 정수는 천천히 먹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다음 손님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고 설거지를 재촉하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자기 앞에 놓인 음식을 자기 속도로 먹으면 됐다. 그게 이렇게 평화로운 일인지 정수는 처음 알았다. 태식은 고속도로를 달렸다. 평소보다 차가 막히지 않아서 예상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었다.
집 앞에 차를 세우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안은 조용했다. 정순아. 대답이 없었다. 거실 불을 켰다. 모든 게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정리된 소파, 깨끗한 식탁, 제자리에 놓인 리모컨. 태식은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옷장도 닫혀 있었다. 태식은 옷장 문을 열어봤다.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다만 평소 정순이 자주 입던 옷 몇 벌이 보이지 않았다. 태식은 화장대 쪽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을 때 평소 정순이 두던 화장품 몇 개가 없었다. 그제야 태식은 깨달았다. 정순이 집을 비운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계획적으로 어디론가 떠났다는 걸. 태식은 침대에 주저앉았다. 휴대전화를 꺼내 정순에게 전화를 걸었다. 역시 꺼져 있었다. 이번에는 문자를 보냈다. 정순아, 어디야? 진짜 걱정된다. 연락 좀 해줘. 답은 오지 않았다. 태식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만 바라볼 뿐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다. 복래에게 전화가 왔다. 정순이 있어? 아니요. 집에 없어요. 그럼 어디 간 거야? 모르겠어요. 모른다니. 너 남편이잖아.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빨리 찾아봐. 명절에 이게 무슨 일이야? 전화가 끊겼다. 태식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정순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복래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굳어졌던 표정도, 설거지하면서 창밖만 바라보던 뒷모습도. 태식은 그걸 보면서도 못 본 척했었다. 어머니 말씀이니 어쩔 수 없다고, 이번만 참자고, 명절인데 당연한 거라고 넘겼었다. 그런데 정수는 이번에 참지 않았다. 말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냥 떠나버렸다. 태식은 거실을 둘러봤다. 정순 없는 집은 이렇게 조용했다. 점심때 복래는 모텔방에서 동창들과 함께 또다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 원래는 며느리가 차려준 음식 먹으면서 경주 관광도 하고 그럴 생각이었는데 복래는 치킨 상자를 열면서 중얼거렸다. 동창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들한테는 연락 왔어? 아직. 집에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복래야 혹시 며느리가 친정 간 건 아닐까? 복래는 고개를 저었다. 친정 가면 태식한테 말하지. 말도 없이 갈 리가 없어. 다른 동창이 끼어들었다. 그래도 명절인데 연락도 없이 사라지는 건 좀 이상하긴 해. 며느리가 평소에도 그랬어? 아니, 얌전하고 말 잘 듣는 애였는데. 복래는 치킨을 한 조각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말 잘 듣던 애가 갑자기 이러니까 더 이상한 거지. 동창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복래는 동창들과 함께 불국사로 향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정순이 준비한 식사를 먹고 여유롭게 관광을 즐길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시간을 때우는 느낌이었다. 여기 사진 찍자. 동창 하나가 말했지만 복래는 고개를 저었다. 난 괜찮아. 너희끼리 찍어. 복래야 괜찮아? 응. 그냥 좀 피곤해. 복래는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다.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직도 연락 안 와? 네. 제가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게 말이 돼. 명절에.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복래는 한숨을 내쉬었다. 너 그동안 정순이한테 잘했어? 제가요? 응. 부부 사이에 뭔가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요. 별일 없었어요. 별일 없으면 명절에 이렇게 사라지겠어? 태식은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다시 찾아볼게요. 전화가 끊겼다. 복래는 휴대전화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앞을 바라봤다. 동창들은 사진을 찍고 웃고 있었지만 복래의 귀에는 그 소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정수는 일본의 작은 책방에 들어가 있었다. 여행 안내서를 파는 코너에서 영어로 된 책 하나를 집어들고 펼쳤다. 내용을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사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갔다. 책방을 나와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지나갔다. 정수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여전히 전원은 꺼진 상태였다. 켤까 말까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다시 가방 안에 넣었다. 지금 켜면 쏟아질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눈에 선했다. 복래의 목소리, 태식의 변명, 아이들의 걱정. 그걸 지금 감당하고 싶지 않았다. 정수는 벤치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어왔고 나무씨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순간만큼은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니었다. 그저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을 느끼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저녁이 되자 복래 일행은 다시 한정식 집으로 향했다. 어제와 같은 식당이었다. 자리에 앉았을 때 동창 하나가 말했다. 복래야, 내일 서울 올라가는 거 맞지? 응. 원래 모레까지 있을 생각이었는데 이래서야. 그래. 우리도 내일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복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지만 복래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복래야, 먹어야지. 응. 복래는 반찬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씹다 말고 동창들을 바라봤다. 미안해. 너희들 여행 망쳤네. 무슨 소리야? 그럴 수 있지. 아니야. 내가 너무 자신했어. 며느리한테 미리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온다고만 했으니까. 동창 하나가 복래의 손을 잡았다. 복래야, 며느리도 사람인데 힘들었을 수도 있잖아. 힘들면 말을 하지. 말도 없이 사라지는 게 어디 있어. 그래도 명절에 7명 식사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야. 복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동창의 말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모텔로 돌아왔을 때 태식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제가 내일 아침 일찍 경주로 갈게요. 왜? 어머니들 서울까지 모시고 올라가야죠. 그건 괜찮아. 우리끼리 올라갈 수 있어. 넌 정순이나 찾아. 이게 무슨 꼴이야? 복래는 전화를 끊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복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동창들 앞에서 자랑했던 며느리가 동창들 앞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들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까? 복래는 지난 몇 년을 떠올렸다. 명절 때마다 정순에게 전화를 걸었고 정순은 늘 조용히 알겠다고 대답했었다. 한 번도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았었다. 아니 어쩌면 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복래가 듣지 않았던 건 아닐까? 복래는 눈을 감았다. 사흘 뒤 정수는 공항에 도착했다. 일본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충분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일정에도 맞추지 않으며 그저 자기 자신으로만 존재했던 시간. 입국장을 빠져나올 때 정수는 휴대전화 전원을 켰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쏟아진 알림이 화면을 채웠다. 부재중 전화 47통, 문자 메시지 68개. 정수는 화면을 쓸어내리며 확인했다. 대부분 태식과 복래였고 아이들에게서도 몇 통 왔었다. 정수는 문자를 하나하나 읽지 않고 그냥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거리가 익숙했다. 며칠 떠나 있었을 뿐인데 돌아온 길이 낯설지 않았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정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태식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정순아. 정수는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녀왔어요. 어디? 어디 갔었어? 연락도 없이. 일본. 태식은 말을 잇지 못했다. 정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왔다. 혼자요? 네. 왜 갑자기? 정수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다. 쉬고 싶어서요. 명절인데. 명절이라서요. 태식은 정순을 바라봤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다.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어머니가 많이 화나셨어? 정수는 태식을 똑바로 바라봤다. 알아요. 동창분들 앞에서 얼마나 난처하셨는지.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왜 난처해하면 안 되나요?
7명 식사를 이틀 동안 혼자 준비하는 게 난처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재료비만 20만 원 넘게 들어가는데 가게 장사는 안 되고 월세는 오르고 그런 상황에서 전복죽 해달라는 전화 받을 때 제가 얼마나 난처했는지 아세요? 그건 저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요? 괜찮냐고, 힘들지 않냐고. 태식은 고개를 숙였다. 정수는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전화 받을 때마다 옆에 앉아 계셨잖아요. 그때 한마디만 하셨어도 됐어요. 어머니, 정순이가 요즘 힘들어하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태식은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는 달라질게. 어떻게요? 앞으로는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씀드릴게. 내가 힘들다고.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럼 저는 이제 동의 없는 일정에는 응하지 않을 거예요.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명절에 누가 온다는 말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일, 식사 준비를 당연하게 요구받는 일, 제 시간과 노동을 공짜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 이제 그런 건 없어요. 정순아, 제가 식당을 하니까 재료도 넉넉하고 주방도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제 노동이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 앞으로는 명절 일정도 가족 모임도 제가 먼저 동의해야 진행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통보는 받지 않을 거고 거절할 권리도 쓸 거예요. 알겠어. 그리고 어머니한테 직접 말씀드릴 거예요. 뭐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요. 다음 날 오후 복례가 집으로 찾아왔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복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들어오세요. 정수는 문을 열어주고 거실로 안내했다. 복례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다. 어디 갔었어? 일본 다녀왔어요. 명절에? 네. 복례는 한숨을 내쉬었다. 정순아,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동창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죄송해요. 미안하면 됐어? 아니요. 미안하다고 되는 건 아니죠. 정수는 복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런데 어머니,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제가 얼마나 난처했는지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복례의 표정이 굳었다. 7명 식사를 이틀 동안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재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요즘 가게 장사가 얼마나 안 되는지,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저한테 물어보신 적 없잖아요. 괜찮냐고, 할 수 있냐고, 그냥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일처럼 말씀하셨어요. 복례는 입술을 깨물었다.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요. 정순의 대답은 짧고 분명했다. 며느리라고 해서 제 시간과 노동이 공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저도 사람이에요. 가게 일도 힘들고 월세도 걱정되고 명절에도 쉬고 싶은 사람이에요. 복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앞으로는 미리 물어봐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지 괜찮은지. 그리고 제가 어렵다고 하면 받아들여 주세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식당 예약하시든지 호텔 잡으시든지. 복례는 한동안 정순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너 달라졌네. 네, 달라졌어요.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전에는 참았던 거예요. 복례는 더 말하지 않고 가방을 집어들었다. 나간다. 정수는 현관까지 배웅했다. 문이 닫히고 정수는 거실로 돌아왔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 이후로 달라진 건 많지 않았다. 가게는 여전히 바빴고 월세 걱정도 계속됐다. 다만 명절이 다가왔을 때 복례는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태식을 통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번 추석에 내가 친구 둘이랑 경주 가려고 하는데 정순이 괜찮을까? 태식은 정순에게 물었고 정순은 며칠 생각한 뒤에 대답했다. 하루만 가능해요. 그리고 점심기만요. 복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추석 당일 복례와 친구 둘이 가게로 왔다. 정수는 점심을 준비했고 상을 차렸다. 전처럼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은 담겼다. 식사 후 복례가 계산대로 왔다. 얼마야? 3만 원이요. 복례는 지갑을 꺼내 돈을 내밀었다. 가족인데 돈을 받아? 네. 가족이어도 장사는 장사니까요. 복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돈을 계산대 위에 놓았다. 그래. 정수는 돈을 받고 영수증을 건넸다. 잘 먹었어. 감사합니다. 복례와 친구들이 나간 뒤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한테 돈 받아도 돼? 왜 안 돼요? 재료비도 들고 제 시간도 쓴 건데. 태식은 더 말하지 않았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다. 큰딸 은영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이번 명절은 집에 갈게. 휴가 조정했어.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기다릴게. 답장을 보내고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예전처럼 모든 게 완벽하게 달라진 건 아니었다. 여전히 복례는 가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태식은 어색하게 중간에서 눈치를 봤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다. 정순이 거절하면 그게 받아들여졌다. 정순이 조건을 제시하면 협상이 시작됐다. 정순의 시간과 노동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정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고 저녁 재료를 꺼냈다. 오늘은 간단하게 볶음밥을 만들 생각이었다. 태식이 퇴근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었고 정수는 천천히 재료를 썰기 시작했다. 칼질 소리가 부엌 안을 채웠다. 규칙적이고 고요한 소리였다.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지금 이 순간 정수는 누군가의 요구에 떠밀려 주방에 서 있는 게 아니었다.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원해서 자기 속도로 요리를 하고 있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였다. 명절이라고 해서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당연히 버텨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말없이 감당해 온 시간들.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누구도 묻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괜찮냐고, 힘들진 않냐고. 정수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를 비웠을 뿐입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과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동안 정순에게 선택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 참는 게 당연했던 관계. 말하면 더 불편해질 것 같아서 그냥 넘겨왔던 순간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너무 현실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겐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위로가 됐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정순의 선택을 보면서 공감이 갔나요?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웠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정답보다 서로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